저는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윤헌준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인공지능 강습회 2일차입니다. 오후 세션은 물리지식 기반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발표인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제가 좀 담당을 하였습니다. 본 강습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였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핀이라는 것을 상당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핀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핀에 대해서 좀 여러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구술들을 좀 하나의 실로 꿰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핀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주요 키워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공학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공학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떠한 그 시스템의 인풋이 작용했을 때 그 시스템이 어떠한 리스폰스를 보일 것이냐, 즉 그 시스템의 거동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런 행위를 공학 해석,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그 관계를 바로 우리는 미분방정식이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분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이 주어집니다. 이 시스템에 다양한 하중 조건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중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공학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결정할 수 있는 툴을 바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절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시는 그 시스템에 대한 물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앞 유리가 어떻게 파손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셉추얼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자, 유리가 보시는 것처럼 3레이어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컨셉추얼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컨셉추얼 모델링을 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정량적인 결과값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mathematical modeling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mathematical modeling이 가능하게끔 해주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분방정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를 풀 때 이런 미분방정식의 해를 정확하게 이그젝트하게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누메리컬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는 거의 대부분 이런 절차를 통해서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미분방정식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미분방정식은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어떤 자연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미분방정식은 내가 풀고자 하는 unknown function과 그 함수의 변화율, 그 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바로 미분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을 배우셨을 겁니다.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시스템에 힘이 주어졌을 때 시스템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것을 우리는 뉴턴의 제 운동 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보시는 것처럼 힘이 주어졌을 때 운동량이 시간 따라 변하죠. 자, 그러면은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한참 못 미치면 뉴턴 역학 상황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고, 따라서 힘과 속도의 변화율의 관계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분방정식의 역할입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뉴턴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감상까지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뉴턴 이후 시대에는 이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미분방정식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때 우리는 물리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건한 그런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든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그 데이터들을 통계적인 기법이나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키는 그런 데이터 드리븐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의 그 데이터를 학습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잘 푸는데, 내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 디펜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해겔의 정반합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과 데이터 드리븐 모델의 정반합으로서 태동된 것이 바로 사이언티픽 머신 러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좀 하고 싶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고 싶은데,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은 약간의 물리와 약간의 데이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그런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극복이 되겠어요? 기존의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왜? 머신러닝에 물리 지식을 함유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이제 향상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언티픽 컴퓨팅과 머신러닝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은 이 둘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사이언티픽 머신러닝들 중에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입니다. 만약에 이 두 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사실 오늘 세미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제가 중요한 키워드를 모두 넣어놨습니다. 이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는 기본적으로 근사해를 구하는 기법입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이 근사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서 최적화 기법을 통해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근사해를 찾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실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미분방정식을 집어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의 솔버로서 우리가 핀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FEM과 다르게 이 핀은 메쉬를 짜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콜로케이션 포인트들에서 이러한 에러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 핀의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물리 법칙을 함유시키지 않은 그 데이터 드리븐 뉴럴 네트워크와 물리 지식에 함유된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와 차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그 온라인에 이제 좋은 예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면은 MCK 방정식입니다. MCK.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진동을 배우신 분들 아마도 대부분 이해를 하셨을 텐데, MCK 방정식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진폭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다면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 피팅하는 거예요. 주어진 데이터 피팅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누소이드라는 함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피팅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얘가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왜? 데이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Physics Informed Neural Network를 써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게끔 뉴럴 네트워크가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를 잘 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솔루션, 도대체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엔지니어링 어널리시스, 공학 해석을 한다는 것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인데,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결국 솔루션을 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구하고 싶으냐? 무엇이 과연 최선이냐? 말할 것도 없이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하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이그젝트 솔루션이냐?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아마도 적용할 수 있다면 경계 조건,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우리는 이그젝트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그젝트 솔루션을 여러 가지 이유로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할 겁니까? 안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어떻게든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근사해라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자, 그렇다면 뭐가 과연 최고의 어프록시메이션이냐? 당연히 이그젝트 솔루션과 가장 가까운 솔루션이 좋은 솔루션이겠죠? 자, 그렇다면 가깝다의 정의가 무엇이냐? 뭐가 먼 것이고 뭐가 가까운 것이냐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그젝트 솔루션과 근사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학에서는 그러한 줄자를 바로 놈이라고 부릅니다. 공학 해석에서는 이 놈을 줄자로 써서 근사해와 정해가 얼마큼 가까운지를 정량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놈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놈은 바로 이 L2 놈입니다. L2 놈. 아시겠죠?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부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적분의 형태로 L2 놈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L2 놈을 가지고 에러를 정량화한다. 즉, 이그젝트 솔루션과 어프로치메이트 솔루션 사이의 거리를 L2 놈을 통해서 정량화할 수만 있다면 그럼 그 L2 놈이 최소가 되게끔 근사해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시는 문제의 그 에러가 어떻게 측정될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떻게 좀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그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유한요소법의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상대적으로 최신급법을 고전적인 툴인 FEM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핀을 한번 이해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5분에 걸쳐서 유한요소법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5분에 걸쳐서. 자,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2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 함수값 자체로 경계 조건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essential boundary condition, 그리고 그 함수값의 미분 형태로 경계 조건이 주어진 것을 natural boundary condition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사해를 이 베이시스 펑션 기저 함수와 개수들의 조합으로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 펑션을 FEM에서는 형상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개수를 노달 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드에서 계산되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근사해가 지금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우변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residual 잔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U 틸다라는 근사해가 U라는 이그젝트 솔루션과 가장 가까워지려면 residual이 0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근사해를 무조건적으로 근사해가 요 essential boundary condition을 따르게끔 우리가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3번 이 숫자의 의미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FEM이 essential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하는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갤러킨 메소드를 써서 잔차에다가 테스트 펑션을 곱해서 두 함수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은 두 함수가 직교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잔차를 0으로 보낼 겁니다. 즉 평균값의 느낌으로 잔차 0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부분적분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variational 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분 방정식과 등가의 적분형 방정식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weak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EM은 weak 폼이고 P는 strong 폼입니다.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weak 폼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요 2차 그 미분 방정식이 지금 보시면 미분 차수가 부분적분을 통해 1차 미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함수 공간이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수렴시키기가 더 좋아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FEM의 철학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근사해를 위크폼에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성행렬, 노달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그리고 폴스 벡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범위가 0부터 L까지 너무 넓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FEM에서는 도메인을 쪼갭니다. 도메인을 쪼개고 이 엔타이어 도메인을 각각의 섭 도메인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메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시면 Natural Boundary Condition은 weak 폼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요 리니어 솔버를 풀면 만약에 요 강성 행렬이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닛하면 솔루션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FEM은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도메인을 나눈다는 것이 바로 메쉬고, 따라서 FEM은 하나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피스와이즈하게 로컬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것. 이것이 FEM입니다. 저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FEM 관점에서 핀을 어떻게 소개를 드릴 거냐면, 이게 이제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FEM은 도메인을 메쉬로 쪼개서 형상 함수를 통해 노다 밸류를 구합니다. 반면에 핀은 메쉬를 짜지 않고 우리가 콜로케이션 포인트에서 PD의 레지듀얼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강성 행렬이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면 반드시 유니크 솔루션이 얻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P는 그렇지 않아요. 유니크 솔루션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P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왜?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으로 솔루션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솔루션을 구한다는 건 여러 개의 로컬 옵티멈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디로 수렴을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 조건들을 완벽하게 FEM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핀에서는 이 경계 조건을 페널티 텀으로 넣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exactly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핀은 위크 폼인데, FEM은 위크 폼인데 핀은 스트롱 폼이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FEM은 피스와이즈 어프로시메이션인데 핀은 전체 도메인에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핀 연구를 하시면서 수렴이 뭔가 안 된다,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핀을 수렴시킬 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 항목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을 FEM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핀도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편 근사한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은닉층과 최소한 그 여러 개의 노드가 있고 이러한 비선형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연속 함수도 근사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 근사한자 원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30초짜리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 6개의 활성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3차 방정식을 이렇게 근사화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런을 6개를 쓴 거죠. 하나의 히든 레이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6개를 적절히 잘 더해주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근사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뉴런이 100개가 넘어가면 사실상 완벽하게 근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활성화 함수의 요 값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인풋들이 가중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의 작용점이 원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작용시킬 수 있게끔 편향, 바이어스를 더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 이제 솔루션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인풋을 이러한 그 인풋의 비선형성을 줘서 복잡한 근사회를 이제 모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합성 함수의 형태로 최종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근사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식에서 결국엔 요 W와 B를 결정을 하면은 요 활성화 함수로부터 X를 Y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요 W를 우리가 가중치라고 부르고 이제 B를 바이어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을 결정을 잘 해주면 X와 Y의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W와 B를 우리는 모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 모델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통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approximate solution과 exact solution의 차이를 손실함수로 정의를 하고, 이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 즉 U 틸다와 U가 가장 가까울 때, 그때 모델 파라미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면 우리가 미분값을 알아야 됩니다.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나 파워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기본적인 키워드는 체인 룰입니다. 왜냐? 뉴럴 네트워크가 근사한 함수가 합성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인 룰을 통해서
이런 미분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FEM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핀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2019년이죠. 카니아다키스 그룹에서 뭐 기념비적인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구글 스칼라 기준 아마 사이테이션 수가 15,500이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논문인데 지금 이 카니아다키스가 이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피직스 로우를 이제 풀 수 있는 뭐 그런 테크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들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손실함수가 완벽하게 최소값으로 갔을 때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요. 그게 과연 얼마일까요? 0이죠. 0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이러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만족이 된다면 이 손실함수의 최소값은 0이에요. 즉 0이라는 정답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저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손실함수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통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모델 파라미터를 찾을 겁니다. 이 모델 파라미터가 최적화가 되면 이그젝트 솔루션과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이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됐죠? 자, 이게 보시는 그림이 바로 핀에 대한 기본적인 스케마틱입니다. 요 앞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보다 사실 오늘 저는 요 뒷부분,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핀을 하시면서 수렴이 잘 안 된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시는 거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뒤쪽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피직스 인폼드이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핀이 잘 수렴을 못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5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렸어요. FEM은 메쉬를 짜서 노달 밸류를 구하는데 P는 콜로케이션 메소드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디멘저널 버거스 이퀘이션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닌 만약에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을 집어넣으시면은 우변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잔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잔차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정량적으로 줄자로 재서 가장 그 거리가 짧아지게끔 지금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앞에서 설명드린 L2 놈의 제곱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잔차 제곱에 적분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스퀘어 그 L2 놈의 제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로 의해 이제 계산된 그 잔차가 연속 함수일 텐데 적분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차원이 높아지면 적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몬테카를로 수치 적분을 할 겁니다. 몬테카를로 수치 적분을.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요 잔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면 잔차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는 그 잔차의 제곱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핀에서는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뭐를 쓰느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씁니다. 그래서 요 타임 포지션 도메인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 랜덤하게 포인트들을 추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규칙하게 샘플들이 지금 도면에서 얻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잔차 제곱의 샘플들을 다 더해서 그 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몬테카를로 수치 적분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핀에서는 PD의 잔차의 그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민 스퀘어 에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콜로케이션 메소드다, 기본적으로 P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럼 이 랜덤 샘플링을 잘 해줘야 되겠네. 이게 바로 핀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수가 너무 부족하면 안 될 거예요. 충분한 양의 샘플들을 도메인에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연구가 또 있냐면, 기본적으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전 영역에 대해 잔차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 잔차가 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좀 더 조밀하게 샘플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 베이스드 어댑티브하게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법들도 좀 제한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게 핀의 한 가지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함수가 있는데
그 PD에 대한 잔차 손실함수,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만약에 필요하다면 데이터까지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손실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손실함수들을 우리는 모두 최소화를 하고 싶어요.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이 모두 만족되게끔 우리는 이 잔차들을, 이 손실함수들을 모두 최소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입니다. 이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컨벡시티가 만족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그 가중치들에 대해서 손실함수의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PD에 대한 잔차만 보면은 뭐 이렇게 모양이 좀 더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된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요 PD 레지듀얼에 대해서도 컨벡시티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손실함수가 추가가 되면은 좀 더 복잡해져요. 여기에 또 이니셜 컨디션까지 추가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옵티멈이 몇 개요?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죠. 즉 옵티마이저의 성능에 따라서 어디로 수렴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FEM에서는 대칭 행렬이 강성 행렬이 시메트릭하거나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면 유니크하게 솔루션 얻을 수가 있는데 핀에서는 그 솔루션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손실함수 랜드스케이프가 복잡하거나 불규칙할수록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저를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팅도 그렇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넌 컨벡스한 문제를 에 대해서 최적화를 좀 잘해주기 위해 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사실 이제 좀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헤르몰츠 이퀘이션을 보시면 이그젝트 솔루션과 예측값에 대한 에러를 구해봤더니 경계 조건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자, PD 레지듀얼에 대한 손실함수의 그 미분값과 경계 조건에 대한 손실함수의 미분값을 레이어별로 구해봤더니 경계 조건의 손실함수의 미분값이 거의 0에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되는 과정에서 경계 조건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가 거의 지금 베니쉬 됐다는 이야기죠. PD와 경계 조건이 불균형하게 학습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이 이런 손실함수들에 대해서 어댑티브하게 가중치를 곱해줌으로써 균형감 있게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좀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 어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핵심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테크닉이에요. 경험적인. 자, 예를 들어서 PD 레지듀얼의 손실함수의 가중치를 1이라고 놓고 나머지 손실함수들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결정을 할 건데 요 PD 레지듀얼의 그레디언트의 최대값에 대해서 나머지 손실함수들의 그레디언트의 평균값으로 나눠주고 이것을 각각의 손실함수의 가중치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의 지금 가중치가 곱해졌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가 크기가 뭐와 비슷해지냐면은 PD 레지듀얼의 그레디언트와 거의 오더가 비슷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균형감 있게 이제 우리가 최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중치들을 어댑티브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과 이그젝트 솔루션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점점 0으로 감소하는지, 즉 U틸다와 U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점점 그 둘의 차이가 적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뉴럴 탄젠트 커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뉴럴 탄젠트 커널에 담겨 있는 그 아이겐밸류 값이 바로 이제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지수 함수의 위에 이렇게 아이겐밸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뉴럴 탄젠트 커널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뉴럴 탄젠트 커널의 아이겐밸류 값이 크면 오차가 빠르게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중치를 어댑티브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D 레지듀얼의 뉴럴 탄젠트 커널을 구하시고 경계 조건에 대한 그 손실함수의 뉴럴 탄젠트 커널을 구하신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 트레이스라는 것은 아이겐밸류들의 합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D 레지듀얼의 그 뉴럴 탄젠트 커널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크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제 학습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소리고, 그럼 거기에다가는 큰 그 가중치가 작은 값을 곱해줘서 나머지 손실함수와 학습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NTK 방법의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차원화를 우리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미케니컬 도메인과 일렉트리컬 도메인이 연성되어 있는 멀티 피직스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변이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오도가 되고, 요 전압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승 정도의 오도가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오도 차이가 있고요. 요 CP라는 게 캐패시턴스라는 건데, 이 캐패시턴스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패러데이의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요 두 OD를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은 생각보다 수렴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차원화를 시켜서 OD 로스 1과 OD 로스 2 사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수렴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그 핀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까 FM과 다르게 핀에서는 이런 경계 조건들을 이런 페널티 텀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4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닐라 핀에서는 이런 경계 조건들을 페널티 텀으로 손실환수화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경계 조건을 맞춰 나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적화 과정에서 이러한 손실함수들이 완벽하게 0으로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드 컨스트레인 방법으로 이 경계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그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에다가 요 4가지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x제곱 그리고 x-1제곱 이 함수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x 이퀄 0일 때 0이 되고요. x 이퀄 1일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utilda를 한번 미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0과 1을 집어넣으면 모두 0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한 방법으로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소프트 바운더리 컨디션 인포스먼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P는 스트롱 폼입니다. 기본적으로 P는 스트롱 폼이고요. 그랬을 때 이 스트롱 폼인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P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스트롱 폼이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 형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그젝트 솔루션과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의 그 차이들을 이제 그 주어진 콜로케이션 포인트에서 그 차이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잔차 제곱의 평균으로 이제 우리가 손실함수를 구성을 해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최근에는 그 핀을 스트롱 폼이 아닌 위크 폼으로 문제를 좀 푸는 그런 테크닉들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FM 그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 PD 레지듀얼에다가 테스트 펑션을 곱합니다. 테스트 펑션을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둘 사이에 이제 내적이 되는 거죠. 둘 사이의 내적이 이제 0이다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잔차를 이제 0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2차 미분이 부분 적분을 통해서 1차 미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미분 차수와 한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렴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핀의 위크폼 형태를 이제 접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테스트 펑션들을 이제 시도를 해서 K개의 테스트 펑션을 시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손실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키텍처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 디멘셔널 스테디 스테이트 버거스 이퀘이션의 외력이 다음과 같을 때 요 문제에 대해서 요 2차 미분 선형 텀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분을 통해서 1차 미분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비선형 텀은 그 자체로 지금 1차 미분이기 때문에 굳이 부분적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테스트 펑션 곱해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그젝트 솔루션과 그 베리에이셔널 핀이 제법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딥 에너지 메소드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 베리에이셔널 형태의 핀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 원리를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탄성체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곱해서 우리가 그 인터널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외력이 한 일을 이제 포텐셜 에너지화해서 둘을 더하는 것을 토탈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탈 포텐셜 에너지의 최소값이 되었을 때 그 탄성체의 변형된 쉐입이 다 결정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프린시플 오브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함수에다 넣어서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그러면은 요 포텐셜 에너지의 스테이셔너리 밸류가 결정되면서 변이를 구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요 캔틸레버 빔에 대해서 이제 이런 딥 에너지 메소드를 썼을 때 FEM과 에너지 베이스드 빔이 제법 잘 이렇게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끝으로 핀이 가지고 있는 이제 5가지 그 성질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핀은 FEM처럼 메쉬를 쪼개서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글로벌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돼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지금 요 뭐 빔이라고 합시다. 캔틸레버 빔인데 만약에 2개의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성 개수가 다르다고 합시다. 탄성 개수가 다르면 미분 방정식 관점에서는 방정식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정식의 개수가 달라지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두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의 X축에 대한 변이를 구해보시면 여기에 첨점이 발생이 돼요. 왜? 스트레스가 달라질 거니까. 탄성 개수가 다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간을 2개로 쪼개서 이쪽 영역에 뉴럴 네트워크 하나 구성하시고 다른 쪽 영역에 뉴럴 네트워크 구성하셔서 각각 변이를 구하시고 둘 사이에 인터페이스 로스를 추가를 하셔서 연속성 조건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재료가 균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오메트리가 복잡할 때 핀은, 즉 뉴럴 네트워크는 글로벌하게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로컬 이펙트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핀으로 풀기보다 영역을 분화를 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할당하시고 가중치 다르게 이제 우리가 찾으면 좀 더 그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2가지 목적으로 핀의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PD 레지듀얼, 뭐 경계 조건 레지듀얼, 이니셜 컨디션 레지듀얼에다가 플러스로 요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요 인터페이스 조건을 손실함수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도메인 사이의 변이가 변이의 평균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레지듀얼 컨티니티가 만족이 되게끔. 그래서 솔루션이 인터페이스에서 갑자기 툭 튀거나 그러지 않게끔 연속적으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게끔 요 인터페이스 로스를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디멘저널 비스커스 버커스 이퀘이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저자가 지금 X핀에서 저자가 이렇게 뭐 돌고래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검은색 포인트들은 이제 경계 조건, 초기 조건 데이터들입니다. 그게 요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sub도메인 1에 이제 넣으시고, 그리고 요 콜로케이션 포인트에서 계산된 레지듀얼 손실함수를 넣으시고, 그리고 sub도메인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콜로케이션 포인트에 의한 레지듀얼 손실함수를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 로스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문제가 풀리는 것을 요 X핀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저자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한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제법 많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기 앞서서 혹시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이 5가지 컨셉에서 뭐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33페이지요? 아, 바로 앞 슬라이드죠? 예.
먼저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P는 이제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게 FEM이랑 차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요. 이제 그런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게 된다면 이제 그럼에도 핀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FEM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도메인 디코포지션을 뭐 쓰느냐 안 쓰느냐를 떠나서 여러분들 본질적인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FM이 지난 50년간 제법 잘 해왔거든요. 문제 잘 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과연 핀으로 가야 되느냐?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포워드 문제를 풀 때 아직은 핀이 넘어서야 될 산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지오메트리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차원에 대해서 메쉬를 짜는 것과 1차원에 대해서 메쉬를 짜는 것은 그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 메쉬를 구성하는 엘리멘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핀에서 제가 첫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콜로케이션 메소드, 이거 상당히 파워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3차원이든 2차원이든 거기에 여러 개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들만 우리가 추출을 하면은 메쉬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1차원이나 2차원 정도에서는 사실은 FM이 제법 괜찮은데 3차원이나 또는 아주 얇은 플레이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얇은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격자를 짤 때, 메쉬를 짤 때 만약에 가로, 세로 길이에 맞춰서 메쉬를 짜게 되면은 두께가 아주 얇으니까 아주 납작한 직륜면체 형태로 메쉬가 짜여지겠죠? 그 경우에는 정확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륜면체로 예쁘게 깍두기처럼 쪼개야 정확도가 좋아지는데, 그러려면 아주 얇은 두께 길이에 맞춰서 가로, 세로를 쪼개야 되잖아요. 엘리멘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핀이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도메인 분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핀에 당연히 접목할 수 있고 FM보다 좀 더 나은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발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FEM이 최고다, 핀이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FEM이 좋은 영역이 있고 핀이 괜찮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공학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여기에 인공지능을 쓰는 게 좋을지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지를 판단하시는 게 사실 엔지니어의 역량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 GPT가 각각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툴을 써서 어떠한 거동을 살피기를 원하느냐, 이 판단은 엔지니어의 몫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혜를 오늘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 예. 거의 뭐 엔지니어 인성교육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 교수님, 저도 도메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케일이 조금 섞여 있을 때는 혹시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스케일의 정의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CFD 하고 있어가지고요. 작은 스케일의 예. 저는요 한 유동에 대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조금 스케일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큐레이션도 있고 할 때 어떻게 일단 제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스케일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메인 디코포지션을 사실 정의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이렇더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좀 우리가 메쉬도 그렇잖아요. 메쉬도 그냥 좀 복잡하지 않은 영역은 FM은 메쉬를 좀 콜싸게 짜고,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영역은 메쉬를 굉장히 촘촘하게 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도메인을 나누면 특정 영역에서는 네트워크를 가볍게, 특정 영역에서는 히든 레이어 빡세게, 그런 식으로 좀 더 플렉서블하게 문제를 풀고 싶을 때 도메인 디코포지션 쓰면 좋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이 얘가 맞는지는 한번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 핀의 특징 두 번째에서 손실함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넌 컨벡스한 문제다. 따라서 솔루션 유니크니스가 개런티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게 지금
도메인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속성 로스를 하나를 추가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손실함수가 하나가 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성이 좋아질지 안 좋을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항상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 예. 이거요? 그 방금 전에 그 메시처럼 쪼갠 예. 예를 들어 CFD 같은 경우는 저게 메시라고 했을 때 저 노드가 이제 값이 그 같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속성이 저게 쪼갠 게 다 값들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 경계선에 있는 값들이? 맞습니다. 이어지지 않죠.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요 에버리지 밸류 로스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경계에서의 그 이쪽 네트워크에 의해 계산된 변이와 이쪽 네트워크에 의해서 계산된 변이가 다르겠죠? 그 평균 값이 0으로 가게끔. 그럼 둘 차이가 없어진다는 소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로스를 추가를 이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겠다는 거죠. 예. 일단은 그 핀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예. 결국에 그 FEM 예. 해석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메쉬 사이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핀 아까 그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저렇게 간단한 니은자 형상에서도 핀도 여러 가지 뭐 굳이 말하자면 격자는 아니지만 격자처럼 쪼개게 되는데 그 복잡한 3D 형상을 예를 들어서 해석한다고 했을 때 FEM하고 해석 속도는 교수님 경험에 근거해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원, 2차원에서는 FM이 더 빠른 경우가 사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습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적화는 당연히 잘 해야 될 텐데 핀이 무조건 빠르다 이건 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쉬의 엘리멘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핀이 속도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그 콜로케이션 메소드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메쉬를 짜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다들 5번만 관심을 가지시고 1, 2, 3, 4번은 관심이 없으시죠? 예. 또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 그럼 일단은 예. 저는 멀티피직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제가 멀티피직스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핀을 풀려고 맞고요. 핀을 풀려고 하는 데 예. 대해서 멀티피직스 문제를 푸는 게 아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좀 다른 더 똑똑하신 분들이 잘 해야 제가 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에 대해 의견이 좀 궁금해요. 굉장히 잘 오셨고요. 핀의 그 네 번째 특징, 스트롱 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 피직스 문제를 풀 때는 위크 폼보다 스트롱 폼이 훨씬 더 유용해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멀티 피직스 문제입니다. 지금 요 위에가 여러분들 그 학부 때 배우셨던 기계진동학에서 말하는 MCK에 대한 모달 코디네이트 식이고요. 거기에 요 부위가 전압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제 멀티 피직스 문제가 됩니다. 요 아래식은 그 회로에 대한 그 전기회로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두 개죠. 그리고 전압 V 요거 미지수고요. 변이 R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은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멀티 피직스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스트롱 폼이기 때문에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닐라 핀이 스트롱 폼 형태이기 때문에 멀티 피직스 문제에 핀을 적용할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박사과정이신가요? 네, 이제 시작. 예, 좋은 학위 논문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예, 드디어 무선 마이크.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핀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특징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핀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케이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샘플링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솔루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입니다. 왜? 여러 개의 최소화해야 할 손실함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솔루션 유니크니스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수렴하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수렴을 보다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돌아가셔서 러닝 레이트 어닐링이나
또는 NTK에 대해서 한번 이 식은 제가 잘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P는 경계 조건을 소프트하게 이제 페널티 텀의 형식으로 넣는데 이걸 하드 컨스트레인으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좀 더 그 경계 조건이 잘 맞는다. 그리고 네 번째 스트롱폼 말씀드렸고 이제 글로벌 어프로시메이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MXD 요 논문의 뭐 저자도 이제 P과 FM을 좀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저자의 관점과 또 저의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와 이 저자가 만든 표가 뭐 조금 상이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돌아가셔서 제가 12번 슬라이드에 만들어드린 그 5가지 체크리스트 꼭 그걸 가지고 한번 잘 수렴을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이라는 것은 OD, PD에 대한 솔버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 사실 이 핀이 또 인버스 문제를 굉장히 잘 풉니다. 예, 보시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언노운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여기 주어진 원디멘셔널 디퓨전 이퀘이션에 대해서 람다 값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람다 값을 역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핀 아키텍처에다가 아까 제가 옵셔널이라고 말씀드린 데이터 로스를 추가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뭐 변이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이 U를 우리가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 이제 우리가 람다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핀에서 말하는 인버스 프로블럼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U tilde라는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과 동시에 람다라는 개수를 이제 찾는 문제. 따라서 손실함수가 모델 파라미터 세타뿐만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람다도 다음과 같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인버스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데이터가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의 그 모달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합시다. 모드 쉐입을 구하고 싶어요. 또 고유 진동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학 문제가 경계 조건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심플리 서폴티드, 픽스드 이런 거 다 교과서에만 사실 등장하는 경계 조건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계 조건들을 데이터 형식으로 넣습니다. 경계 조건을 요 바운더리 컨디션 손실함수에 데이터 형식으로 놓고 만약에 특정 위치에서의 변이들을 내가 정보로 집어넣으면 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인버스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핀이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방금 제가 포워드 문제 설명을 드렸고 인버스 문제 설명을 드렸는데 재미난 것은 이 아이겐밸류 문제라는 것은 포워드 특징과 인버스 특징을 동시에 갖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펑셔널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거고 인버스 문제는 펑셔널 어프로시메이트 함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개수도 데이터들을 통해 찾아주는 건데 아이겐밸류 문제는 아이겐 펑션도 찾아야 되고 아이겐 밸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둘의 특징을 혼합한 문제. 그런데 이 아이겐밸류 문제 풀 때는 추가적인 데이터는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왜냐면 경계 조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겐밸류 문제를 찾을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옵티멈이 글로벌 옵티멈이 여러 개입니다. 왜? 수학적으로 아이겐 펑션은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겐 펑션이 무한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아이겐 펑션을 수렴할 수 있게끔 잘 트리트먼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머리입니다. 이 핀이라는 것은 물리와 데이터의 하모니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손실함수의 지배방정식을 넣어서 최적화 툴을 통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근사이를 도출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손실함수라는 것은 참값과 그 근사값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 거리를 어디서 계산할 거냐? 메쉬가 아닌 콜로케이션 포인트로부터 계산을 할 거다. 이게 이제 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제가 그 CS 코드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웹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fully clamped 플레이트에 대한 요 모달 어널리시스를 이제 제가 코드로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2차원 플레이트고 fully clamped 된 경계 조건인데 이거 exact 솔루션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널리티컬하게 구하시려면 레빗 솔루션을 슈퍼포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뭐 FM으로 이제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메쉬를 생각보다 겁나 죄송해요. 메쉬를 아주 촘촘하게 이제 좀 짜야 됩니다. 메쉬를 아주 촘촘하게 짜야 되고 이거 하나 푸는데 NCS 기준으로 메쉬를 촘촘하게 짜면 한 3시간 정도 넘게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유 진동수가 이렇게 구해지고 모드 쉐입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웹에 이제 업로드되신 콜앱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무차원화를 해서 플레이트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겐 펑션이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 특이값 그 뭐죠? 싱귤러하게 빠지지 않게끔 앰플리튜드 로스를 가해서 주고, 그리고 이게 그 모드 쉐입이 사이누소이드라는 펑션이기 때문에 프리의 피처 임베딩을 해서 좀 더 그 표현력 있게 좀 문제를 푼 예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경계 조건이 플레이트니까 2 곱하기 4, 그래서 8개 경계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페널티 텀으로 다 넣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서 하드 컨스트레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풀렸고 FEM과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준비한 자료고, 제가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이언티픽 머신 러닝의 방향성이 아마도 이게 아닐까. 그래서 아까 제가 FEM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핀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년 넘는 역사, 그 FEM이 가진 역사가 경복궁,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느낌이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최신식 고층 건물들, 이게 아마도 머신러닝일 것 같습니다. 둘은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난 50년간 응용역학 전공자와 응용수학 전공자들이 축적해온 그 레거시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을 푸는 것,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좀 조화를 이루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해드릴 말씀이, 사실 사이언티픽 머신러닝이 최근에 태동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학원생 여러분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다면은 우리 다음 후속 세대는 좀 더 편한 길로 더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개척하시는 그런 연구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뭐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받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8개 있는 거, 마지막 예제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8개 있는 거를 이제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한 미러본으로 주는데, 이걸 이제 소프트로 주게 되었을 때는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 학습이 느리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참고로 저희 그 대학원생이 요 플립 클램프드로 시도하기 전에 캔틸레버 플레이트를 먼저 적용해 봤습니다. 캔틸레버 플레이트라는 거는 한쪽이 클램프드고 나머지 3개가 프리인데, 프리인 조건에서는 모멘트와 쉐어 포스가 0이고요. 그렇죠? 클램프드인 곳은 변이와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캔틸레버 플레이트에 대해 문제를 풀어봤더니 프리 조건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게, 모멘트가 2차 미분이고 쉐어 포스가 3차 미분인데, 그러한 경계 조건이 페널티 텀으로 6개가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좀 수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완전 순수 바닐라 피룬으로 풀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스페셜 트리트먼트 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작전을 바꿔서 플립 클램프드로 구성을 하고 이제 하드 컨스트레인으로 좀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수렴이 뭐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하드 컨스트레인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고요. 또 반면에 페널티 텀으로 갔을 때도 유용한 뭐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요거 저 인공지능 그 강습회 사이트에 요 코드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드 컨스트레인 말고 소프트 컨스트레인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